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고생 많으셨죠. 요즘에는 다우지수 1000포인트는 이제 일상이 돼버렸고요. 우리네 시장도 3% 정도 등락은 이제 편안함이 느껴질 정도로 변동성이 무척 강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주 스페셜 리포트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오늘은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연준이 금리를 50베이스 포인트나 내렸어요. 이게 뭐가 그리도 다급했었는지 FOMC 회의 전에 내렸습니다. 일단 50베이스 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하는 9.11 테러라든지 혹은 금융위기 등 정말 위태로운 경우에만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이 그렇게도 위험한 상황이었던가요? 연준 서프라이즈에 대한 월가의 의견들은 분분합니다만 주로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고, 일부는 오히려 연준의 행동이 시장에 위기감을 주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아트워건 시장 전략가는 현재 금리 정책은 공포심만 자극했을 뿐이다. 경제의 공급 충격을 완화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의 정책을 폄하했고요. 스티븐 로치 예일대학교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은 쓸데없는 짓을 했다. 연준 정책자들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는 신용경색과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나 어울리는 대책이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짐 오닐은 현재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야 되고 여행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금리 인하가 이런 것들을 도울 수 있니? 라고 반문을 했죠. 그 외에도 수많은 그룹급 인사들이 연준의 서프라이즈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들의 경고처럼 오히려 연준의 정책이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주가가 폭락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미증시는 서킷 브레이커를 보이면서 블랙 먼데이의 급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 7% 하락이라면요. 1997년 기억하십니까? 아시아 그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 보았던 수준이니까 시장은 이미 금융위기만큼 두려움을 반영하고 움직였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정작 궁금한 것은 따로 있어요. 연준이 금리를 왜 인하했는지 이런 게 아니고요. 연준 의원들은 3월 3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구동성으로 미국 경제 좋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또 현재 금리 수준이 적절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3월 4일 전원 만장일치로 금리를 내렸을까요? 그것도 예사롭지 않은 더블샷이라는 긴급 처방을 써가면서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성급하고 잘못된 정책이었다라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생각이 일제히 돌변한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또 이게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탐구해 볼 과제입니다. 흔히 말하는 공급단에서의 충격 때문에 금리를 내렸을까요? 아닐 겁니다. 저는 연준 의원들이 한꺼번에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그것이 원인이라면 연준은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최근 주가의 폭락의 직접적 원인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연준 때문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금리 인하 등의 통화 정책은 수요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정책이에요. 그래서 공급단 문제에 대해서는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공장에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해 준다고 해서 출근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만약 바이러스 때문이었다면 굳이 금리 인하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해관 청소에 따르면 2,552개 무역 관련 기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80% 이상이 조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면 여태 가만히 있다가 바이러스의 진앙지가 회복 중인 상황에서 이제야 긴급 처방을 내린다. 이건 이치에 맞지 않아요. 미국에서의 확산 우려 때문에 금리를 내렸을까요? 그렇다면 중국보다 미국의 방역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이미 지금 잡고 있잖아요. 아무리 어떤 가정을 해도 연준이 급격하게 마음을 바꾸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연준의 행동이 지난 5년 동안 매우 잘못된 무언가를 바로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저는 가장 먼저 돈들의 흐름을 추적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빠르게 속락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베팅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베팅이 증가하면서 독일과 미국의 채권 금리 스프레드는 좁혀지기 시작을 했죠. 이거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요. 지금까지 독일의 국채와 미국의 국채 가격은 이 정책 차이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역전을 보여왔었거든요. 이게 정상화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연준은 지난 2015년 말부터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통화 긴축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유로존은 금리를 올리지 못했죠. 지난 2월 20일 스페셜 리포트에서 거론해드렸듯이 재정 투자가 수반되지 못했던 유럽은 경기 회복이 미국처럼 빠르게 진행될 수 없었거든요. 2015년 연말 이후로 유럽과의 금리 차이는 서서히 벌어지게 됐죠. 여기서 커다란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미국만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서 미국의 채권 가격만 너무 저렴해졌다라는 거예요. 유럽의 국채는 엄밀히 말씀을 드려서 신용물이거든요. 근데 이자도 안 줘. 하지만 미국의 국채는 안전자산인데다가 이자도 줍니다.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채권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얼마 전까지 IMF의 지원을 받던 그리스 국채마저도 미국의 국채보다 가격이 높아졌으니 어느 바보가 미국의 국채를 버리고 그리스 국채를 매입하겠습니까? 핌코의 창업자이면서 이 채권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었던 빌 그로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미국과 독일 스프레드 축소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실을 보고 나서 결국 채권왕의 직위를 내어주고 불명예 퇴진을 하고 말았죠. 아무튼 연준은 지난 2015년 말부터 2018년도 말까지 금리를 25베이스 포인트씩 9번이나 인상을 했지만 재정 정책에 도움 없이 오로지 통화 정책에만 매달려 했던 ECB는 성장 문제로 인해 금리를 올리지 못했던 것이 화근이었어요. 일본 BOJ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일본 국채는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으니까 누구도 사지 않았고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니 중앙은행이 유일한 구매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BOJ의 자산 매입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총 자산이 놀라지 마십시오. 6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아베 정권에 와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중앙은행이 주식을 사라라고 시키기도 했었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 수 없었던 유럽은 결국 경기의 회복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9월에 ECB는 정책 금리를 다시 마이너스 0.5%로 또다시 10베이스 포인트 인하를 했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변경했습니다. 장기 대출 프로그램 요건을 더 완화하는 등 좀 더 포괄적인 금융 완화 패키지를 도입했지만 역시 재정 정책이 없는 통화 정책만으로는 경기 개선을 기대할 수 없었고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은행 수익성의 악화라는 부작용만 남기게 됐죠. 이래도 저래도 효력이 없으니 결국 지난해 11월부터는 또다시 매월 200억 유로 규모의 양적 완화를 재개하게 됩니다. 이 양적 완화가 뭐죠?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해 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누적되면서 최근까지 ECB의 총 자산은 달러 기준 5조 달러를 상회하게 되었죠. 지금 당장이라도 유럽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재정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채권을 발행해도 미 국채에 비해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은행이 사줄 수는 있겠지만 그마저도 법적 한계에 와버렸습니다. 국가별 33%가 한도거든요. 그러니까 별짓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고 유로존의 자금 조달 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국채 금리는 중앙은행이 사주니까 하락할 수 있었겠지만 경기 회복에 실패하면서 회사채 금리는 지난 2월 20일부터 빠르게 속등하기 시작했어요. 달랑 2주 만에 BBB 등급의 회사채 수익률이 무려 30베이스 포인트나 급상승하게 되죠. 유럽의 채권 시장이 거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무렵, 그러니까 지난 3월 3일 G7 재무장관들은 은밀한 모임을 갖게 됩니다. 특별한 공동선언 없이 끝났지만 바로 그 다음 날 미 연준은 돌연 긴급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50베이스 포인트나 인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최근의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의 상상력을 좀 가미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3월 3일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뭔가 중요한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연준을 구성하는 의원들이 딱 하루 만에 전원 모두 돌변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라면 실제로 연준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 2월 24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기반 금리와 자산 가격의 하루 단위 변화는 구조적이고 경기 순환적인 경제 변화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커다란 흐름을 주시하면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강변했지 않습니까?
더불어 현재 미국의 시장은 견고하고 금리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했던 말을 뒤집어서 3월 4일 금리를 전격적으로 50베이스 포인트나 인하했어요. 그것도 전원 만장일치로 말이죠. 혹시 연준 의원 전원이 모두 갑작스럽게 바이러스 때문에 겁에 질릴 만한 뉴스가 있었던가요? 3월 4일 바이러스 관련된 뉴스를 모두 뒤져봤는데요. 딱히 변화를 줄 만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좌파와 우파가 고르게 태어나는 것처럼 연준 의원도 비둘기파와 매파가 각각 고르게 태어나서 존재하는데요. 어떻게 딱 하루 만에 전원 만장일치의 50베이스 포인트 인하 결정이 가능했었을까요? 무려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채권 시장의 지독한 불균형을 바로잡자는 취지였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퍼즐을 맞춰보죠. 연초에 이미 거론해드렸습니다만 ECB의 라가르드 총재는 속히 채권 가격이 정상화되어야 된다라고 역설했었어요. 하지만 당장 무슨 뾰족한 방법은 없었죠.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 그 이전 드라기가 이미 해봤었겠죠. 결국 매달릴 곳은 연준밖에 없었던 겁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죠. 똑같은 생선을 파는 가게가 있어요. A 가게는 100원에 팔고 B 가게에서는 200원에 팝니다. 이런 상황이 5년째 지속되면 B 가게는 죽습니다. 같은 가격에 팔아야 둘 다 사는데, 자, B 가게는 그러면 이제 A 가게가 물어보겠죠. B 가게야, 너도 그러면 100원에 팔아. 하지만 100원보다 원가가 높아서 100원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A 가게에서 200원으로 생산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는 둘 다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이 맞다면 더 악화돼서 죽음에 이르기 전에 G7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공존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너희 가게가 물건을, 국채를 너무 싸게 팔아서 나는 한 개도 안 팔려. 당장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물건값을 같은 수준으로 올려주든지 아니면 다 같이 그냥 죽자. 이런 요청 말이죠. 그 요구는 수락되었고 그 다음날 연준은 전격적으로 50베이스 포인트나 금리를 내려서 미국의 채권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왜 연준이 굳이 유럽을 돕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거 간단하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단 유럽에서 채권 위기가 터지면요. 미국도 무사하지 못하죠. 다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세계 전략의 기본을 균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비록 적이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채권 가격을 아무 때나 올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명분이 필요하죠. 특히 연준 부의장이 틈만 나면 미국의 금리는 지금 수준이 적절하다라면서 이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에 맞서 왔었는데요. 그걸 훌떡 뒤집고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스프레드를 극복하려면 최소한 150bp는 내려야 되는데 그런 행동에는 그에 걸맞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다행히도 명분이 될 만한 것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바이러스도 있고 유가 급락 등의 뉴스도 있었죠. 이런 기존의 아주 소소한 악재들을 좀 더 부풀려 공포를 조성할 수 있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정당화시키면서 채권 시장의 오랜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어요. 하긴 아무리 양보를 해서 생각을 해봐도 이 과거의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력 말고는 그다지 강력한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과할 정도로 시장에 공포감을 주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년 수만 명의 미국인들이 감기로 죽는데 지금 전체 사망자 수를 좀 봐라. 제발 좀 수치를 보고 말아라. 가짜 뉴스에 모두 속고 있다라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으니까요. 실제로 WHO에 따르면 매년 독감으로만 65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는요. 지금 거의 팬데믹이 선언됐으니까 대부분의 나라에 창궐했습니다. 한 110여 개의 나라에. 하지만 10,000명의 사망자도 내지 못했거든요. 오페크 증산도 그렇습니다. 이걸 참 악재로 지금 잘 포장이 되고 있는데 그 뉴스로 인해 유가는 1991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볼 때 말이죠. 증산 여력이 있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유가가 수년 동안 너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바람에 설비 투자도 못했거든요. 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미국의 퍼미안 지역은 생산량마저도 정체된 지 오래입니다.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는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가가 급락하면 미국의 세일 업체들이 줄파산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체사피크라든지 오아시스 페트롤리움 이런 업체들은 유가가 70달러에 도달했을 때도 한계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업체들이 당장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그닥 놀라운 일은 아니죠. 또 은행들은 한계 기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금융위기는 트리플 A 등급의 채권이 무너졌을 때 생기는 거지 한계 기업이 무너진다고 생기지 않아요.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금융위기에 빠질 것이다라는 것은 허풍에 가깝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언론들을 모두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알자지라 방송 빼고요. 소소한 뉴스들을 두렵게 포장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어쨌거나 채권 시장은 이렇게 잘 포장된 공포 덕택에 정상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3%대로 사상 최저치를 다시 썼고요. 30년물 국채 수익률마저도 사상 처음으로 1%의 벽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0%대 금리 시대를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CME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선물 시장은 3월 회의에서 금리가 추가로 50베이스 포인트나 더 내려갈 확률을 무려 94%까지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는 18일 회의에서 75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마저 보이기 시작했고요. 오는 12월 말까지는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제로로 떨어뜨릴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무려 50%에 달합니다. FF에 드러난 생각이 맞다면요. 독일과의 국채 스프레드는 완전히 좁혀지게 되는 겁니다. 모두의 물건값이 비슷해졌다라는 얘기가 되고 유럽의 채권도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한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던 유럽은 연준이 시작한 특단의 조치에 의해서 기사회생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우선 큰 돈들이 달러 약세에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당분간 포트폴리오는 약달러에 유리한 종목과 저금리에 유리한 종목을 우선적으로 좀 담아두셔야 됩니다. 금리가 더 떨어질 거니까요. 또 물건값이 비슷해진다면 이제 팔기 위한 홍보가 좀 필요하겠죠. 제 생각이 맞다면 연준의 마중물 인하로 인해서 ECB와 BOJ의 활동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화끈하게 내려준다면 유럽과 일본의 국채나 그 외 신용물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는 시간은 늘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ECB 회의는 이 방송이 공개될 때쯤 결과가 나올 거고요. 또 FMC 차기 회의는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BOJ 금정 회의는 그 다음 날인 18일부터 19일 사이에 있습니다. 이때를 전후로 잠시 중앙은행들의 행동들에 의해서 시장은 반짝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생각이 글로벌 국채 가격의 균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국과 독일의 국채 스프레드가 충분히 좁혀질 때까지는 시장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변동성에 늘 유의하고 계셔야 돼요. 충분히 여유를 두고 현금을 사용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시장 전략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지난주 방송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